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김병훈. 장희가 부산행을 제안한 건 지난달 말이었다. 그날은 피의 2주기이자 본격적으로 여름 기운이 나기 시작한다는 절기소만이었고, 우리는 진짜 피는 아니지만 피라고 믿기로 한 산사나무에 물을 충분히 준 뒤에 그 옆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던 참이었다. 물을 주고 나면 덩달아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챙겨온 작은 생수병을 꺼내는데 장희가 다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 주 금요일이 건강검진일이어서 휴무이므로 그날 늦은 오후에 출발하여 일요일 이른 오후에 돌아오는 짧은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는 것이었다. 차비와 숙박비, 식비까지 모두 자기가 부담할 테니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된다는 게 장희의 제안. 꿀이네. 꿀이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희는 마냥 놀자는 게 아니었다. 장희가 계획 중인 일정에는 병문안이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혼자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병문안은 잠깐이고 나머지는 식도락일 거라고 했지만 병문안이 아니라면 굳이 건강검진일까지 붙여가며 부산에 내려가지는 않았을 터였다. 근데 웬 병문안? 누가 아파? 장희는 그때부터 죽은 삼촌 이야기를 했다. 이건 꼭 얼굴을 보고 해야 하는 이야기여서 요 며칠 오늘만 기다렸다며 뜸을 들이는데 어쩐지 장희와 나눠 마시고 있는 공기의 밀도가 빽빽해지는 것 같았다. 혹시 그 삼촌 기억하려나? 삼촌? 응,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삼촌.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이쪽이었다는. 오, 기억하는구나. 나는 몇 해 전 장희로부터 전해 들었던 사연을 떠올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여성스러운 행동거지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삼촌이 하나 있었다는 것. 8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사는가 싶었던 그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 직계 가족이 쉬쉬에 몰랐으나 나중에 알려지기를 사인은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남아있는 그분에 대한 몇 가지 정보였다. 내 기억이 맞다면 장희가 처음 삼촌 얘기를 꺼낸 건 아마도 앨리스 백델의 펀 홈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희에게서 그 책을 빌려 읽고는 돌려주던 날이었는데 나는 마지막 장을 덮은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딸은 레즈비언이고 아빠는 클로즈 게이라는 설정에 다소 경도되어서는 장희에게 연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 별난 사연이 작가의 실제 가족사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부녀가 모두 퀴어라는 희박한 확률이 퀴어 후진국에서 나고 자란 나로서는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장희는 퀴어가 한 가족에 둘이나 셋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느냐며 내게 통을 줬는데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증조에서 고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든 사돈의 팔촌까지 옆으로 뻗어가든 가계도를 샅샅이 뒤져보면 퀴어가 여럿인 집은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러고는 또 하나의 사례처럼 자기 아버지의 외종사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큰오빠의 막내 아들. 촌수를 엄밀히 따지자면 오촌 외종숙이지만 엄마가 삼촌으로 부르기에 자기도 그냥 삼촌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친척 어른. 장희는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난 퀴어가 바로 그 삼촌이었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그분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신과 무관할 수 없으리라 예감했던 그 질병이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아주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서 일상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죽어서까지도 그분에게 가해지던 비난과 멸시를 곱씹다 보면 그것이 예비 감염인인 자신에게 예정된 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나한테 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엄마였거든. 장이가 맞은편 산책로를 건너다 보며 말했다. 입대하기 전이었으니까 아마도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안방문을 닫은 채로 누구랑 길게 통화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내 방으로 와서는 그러더라고. 진무 삼촌, 그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더니 결국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통화를 하다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있고 목은 잠겨 있었는데도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 나는 장이가 지어 보이는 씁쓸한 미소를 그대로 돌려주었고 옆에 있는 산사나무를 한번 올려다 보았다. 하얀 꽃잎이 촘촘히 달린 나뭇가지 틈새로 초여름의 청명한 하늘이 깔려 있었고 햇살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으로 난해한 모양을 만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 그래서 누구 병문안을 가는 거냐고 되물으려는 찰나 장이가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얼마 전에 누가 집으로 찾아온 거야. 응? 누가? 진무 삼촌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삼촌을 오랫동안 돌봐왔고 지금도 삼촌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장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돌봐왔다는 말도 곁을 지키고 있다는 말도 모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무슨 비유나 상징 같은 건가 싶었다. 그때 장이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나를 보며 피식 웃었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삼촌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삼촌은 죽은 게 아니었고 그동안 나는 완전히 속았던 거라고. 지난주 일요일이었으니까 열흘쯤 됐나? 그날 내가 주말 야근에 감기 몸살까지 겹쳐서 내리 12시간을 잤거든. 일어나 보니 점심이 훌쩍 지나 있었고 약기운인지 잠기운인지 눈을 뜨고도 몸이 무겁고 몽롱해 이불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누가 현관을 똑똑 두드리더라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어. 소리가 작기도 했거니와 누구시냐고 물어도 답이 없었거든. 내가 잠이 덜 깼나 싶기도 하고 택배가 왔나 싶기도 해서 일단은 문을 조금 열어본 거지. 그랬더니 그분이 있었던 거야. 문틈 사이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꾸벅 인사를 하시는데 작고 마른 체구에 동그란 이마, 어디서 빌려 입은 것 같은 낡은 정장 바지. 그래, 하필 일요일이기도 했으니까 아, 이건 전도구나. 요즘도 이런 걸 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요 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 생전 처음 보는 그 아저씨 입에서 엄마 이름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금희 씨 댁이 맞느냐고. 저희 어머니신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되물었더니 그제야 그분이 안도하면서 그럼 그쪽이 장이군? 하고 아른 척을 하더라. 그러고는 원진무 씨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지. 자기는 원진무 씨 대신 온 사람이고 원진무 씨가 이금희 씨의 부음을 얼마 전에 접하게 됐다고. 그래서 장이군한테 어떻게든 연락하고 싶어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옛날 집 주소 하나뿐이어서 일단 무작정 찾아와 본 거라고. 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 깍듯한 인사에 덩달아 허리를 굽혔고 얼결에 그분이 안겨주는 꽃다발까지 받아들었어. 겹겹의 신문지에 쌓인 새하얀 국화에서 향기가 진동하는데 어쩐지 그마저도 난데없는 게 내가 무슨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싶었다니까. 그분을 안으로 모시고 나서도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
삼촌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본 뒤에도 HIV 감염인으로 20회 가까이 살아냈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무슨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아연했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질문이 솟구쳤어. 어째서 엄마는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한 건지, 그 시절 엄마에게 삼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고,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갔기에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건지, 아니, 나는 엄마가 과연 내게 사실을 전한 건지도 의심스러웠어. 어쩌면 엄마는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건 아닌지, 이런 삶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뿐이라고 내게 일러주고 싶었던 건 아닌지. 삼촌은 한일 월드컵 이듬해에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모양이더라고. 처음 몇 년간은 부천과 인천에 살았는데 결국 자리를 잡은 건 부산이었대. 작은 무역회사 일을 오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부산에 살았다고 하더라고. 작년부터는 영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표도 안 좋아지고 경도 인지장애 진단까지 받아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가 봐. 치매 판정이 예견되어 있고 그래서 기운이 날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신다고 하네. 의절했던 큰형네 식구들에게 다시 전화를 하게 된 것도, 그러다 우리 집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도 모두 그래서였다고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삼촌이 예전부터 내 이야기를 자주 하셨대. 금오동 고모네 집에 정말 힘들게 태어난 애가 하나 있는데 어찌나 순한지 계속 안고 있어도 힘들지가 않았다고. 한 번은 그 아이가 자기를 힘껏 안아주었던 순간에 무언가 간신히 참고 있던 게 무너져 눈물을 쏟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는 게 너무 무섭거나 참담한 날에는 그 순간을 한 번씩 떠올리게 됐다고. 삼촌은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애가 어떻게 자랐는지,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셨다고 하네. 부산에 내려온 첫날부터 이영서 씨를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저녁 무렵 도착하는 만큼 첫날은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늦지막이 저녁을 먹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면 계획이었다. 장이가 부산에서 나고 자란 직장 동료로부터 추천받은 곱창집이 부평동에 있었고 거기서 밥을 먹고 야시장을 구경하면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장이와 나누었다. 출발 전날에 이영서 씨가 우리를 자신이 일하는 조개구이집으로 초대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장이에 따르면 이영서 씨는 삼촌의 병문안을 위해 장이가 다시 연락한 그날부터 가게에 한번 꼭 들러달라는 이야기를 거듭했는데 밥 한 끼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어르신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기에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태종산 인근의 자갈 해변으로 갔다. 200~300m쯤 되어 보이는 조그만 해변을 따라 영업장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테이크아웃 커피점 하나를 제외한 모든 가게가 조개구이집이었다. 이영서 씨는 그중 가장 안쪽에 있는 가게 앞에서 호객을 하다 말고 우리를 맞았다. 금요일의 여파인지 이른 저녁임에도 가게 안이 북적였고 우리를 위해 일부러 맡아두었다는 창가석을 빼고는 여석이 없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영서 씨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 알고 보니 가게에 한번 꼭 들러달라는 말을 우리에게 밥을 사겠다는 뜻이지 같이 먹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영서 씨는 근무 시간에 뭘 먹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 자기는 물에서 나는 건 이골이 났다며 손사래를 졌고 결국 우리에게 조개구이 대짜를 주문해주고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다.
도중에 내가 불판 앞에서 유난스레 땀을 흘리는 게 안쓰러웠는지 아이고 친구분 하면서 본인의 목에 걸고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쥐어주기도 했는데 몇 번을 사양해도 이런 건 가게에 막 굴러다닌다며 돌려받지 않았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마음이 여실한 듯 했고 창밖에서도 우리와 눈이 마주치면 손을 흔들며 아른채를 하기도 했다. 같이 밥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우리를 굳이 왜 여기로 불렀을까 하는 의문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조금 해소되었다. 이영서 씨가 이 해변에 얽힌 소중한 기억을, 정확히는 이 해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원진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장이가 근처 커피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사온 다음이었고 우리는 가게 앞 공터에 나란히 서서 한동안 해변을 눈에 담았다.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였던 노을은 어느새 저녁 공기에 자리를 내어준 듯했고 어둠이 흐릿하게 내려앉은 하늘 위로 사람들이 쏘아올린 불꽃이 시시하게 흩어졌다. 여기는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덤으로 노는 곳이지 일부러 찾아올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영서 씨가 해변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보며 말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검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폭죽 장수가 작은 캐리어와 함께 서 있었다. 형님이 저 자리에서 장사를 오래 했어요. 몸이 안 좋아지기 전까지 했으니 꼬박 10년을 했죠. 장사요? 장이가 되물었고 저희처럼 폭죽을 팔았죠. 이영서 씨가 대답했다. 저희는 궂은 날씨에는 안 나오는데 형님은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나왔어요. 어느 해 여름인가 아는 분 소개로 한 철만 해볼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 계속하게 됐죠. 장인은 조금 놀란 눈치였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지을 법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폭죽 장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마도 폭죽을 팔던 삼촌의 모습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삼촌을 상상해보는 게 아닐까 싶었다. 1, 2분쯤 뒤에 이영서 씨는 우리를 해변 쪽으로 이끌었다. 폭죽이라도 사주려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몇 걸음 더 걷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해변을 등지고 서게 했다. 그러고는 조개구이집 너머의 완만한 언덕을 가리켰다. 중턱에 조립식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이 6채 보였고 언덕배기에 오래 방치된 폐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영서 씨는 콘크리트 외벽에 붉은색 철골이 드러나 있는 바로 저 건물이 원래는 요양병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노인들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도 치료도 거부당한 사람들이 오는 시설. 이영서 씨와 원진무 씨가 환자와 간병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곳.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인식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간병인들도 꺼렸거든요. 그래서 형님처럼 몸 관리를 잘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른 감염인들이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간병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형님은 퇴근하고 이 해변으로 오는 거예요. 저 언덕길을 따라 캐리어를 들고서. 거기까지 들었을 때 다시금 바다 앞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값이 꽤 나가는 제품인지 앞선 것들보다 소리도 훨씬 더 크고 퍼져나가는 반경도 넓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끈적한 바닷바람을 타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까지 넘실댔다. 다들 아주 성가셔했어요. 이영서 씨가 코끝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밤에 소등하고 누워있으면 저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창문을 닫으면 덜하긴 한데 그래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미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안 그랬어요. 소리가 날 때마다 형님이 돈을 버는 거니까. 하나를 팔면 얼마가 남는지 내가 아니까 오늘은 몇 개나 팔리나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적막해지는데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형님도 집으로 가겠구나. 고된 하루가 드디어 끝났으니 그럼 이제 나도 눈을 붙여도 되겠구나. 이영서 씨는 그 시절이 눈앞에 재생되는 것처럼 잠시 허공에 시선을 걸어두었고 이내 우리를 향해 살포시 웃어 보였다. 주름으로 깊게 팬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가 어스름한 저녁빛으로 물들었고 두껍고 커다란 안경 너머에 가려져 있던 눈동자가 물막에 쌓인 듯이 반들거렸다. 나는 그 순간 장희의 어깨를 툭 하고 건드려 보았다. 이영서 씨에게서 어떤 소중한 것을 건네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장희 역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였다. 그때 이영서 씨가 더 할 말이 있는지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한마디 한마디는 그로부터 20여 분 뒤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내내 무거운 침묵과 함께 창밖만 내다보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요, 형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영서 씨는 말했다. 나를 죽게 한 건 병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약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오늘 장희군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삼촌은 절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곁에 있는 사람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삼촌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부산까지 내려가도 원진무 씨를 만날 수 없다는 건 이미 출발 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생활 전반에서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음에도 요양병원은 예외였고 면회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될 뿐이었다. 처음 장희가 부산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전화나 영상통화가 전부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삼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마저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지난 봄에는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거니와 일부 시설에서는 명절마다 유리 칸막이나 비닐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비접촉 면회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추석쯤에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희는 이후에 다시 찾아뵙더라도 일단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계신 곳을 알게 된 이상 가보고 싶다고 했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도 했다. 장희가 병원에서 겨우 200m쯤 떨어져 있는 호텔을 예약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장희의 요청으로 우리는 창문을 열면 왼편으로 병원 건물의 일부가 보이는 객실에 묵었는데 장희는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창밖을 살피는가 싶더니 결국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동네를 좀 걸어보자고 했다. 어떻게든 삼촌에게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듯 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서서 산책 삼아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병원 앞을 오래 서성였다. 어둑한 초록빛이 새어나오는 창도 몇 있었으나 안이 보이진 않았고 면회 전면 금지 유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출입문뿐만 아니라 사람 키만한 입간판에도 부착되어 있었다. 장희는 한동안 끊었던 연초를 피우며 헛숨을 내쉬었는데 원진무 씨가 있다는 708호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게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기막힌 듯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혼잣말이 연거푸 흘러나왔고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해 보려는지 건널목에 전신주나 신호등에 눈을 두기도 했다. 그런 장희의 곁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문득 피와 함께 살았던 집 주변을
하염없이 배회하던 밤들이 떠올랐다.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대로 떠날 수도 없어서 누군가 내 목에 줄이라도 채워놓은 것처럼 숨막혔던 밤들. 눈물이 나는데도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보겠다며 걷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물에 젖었다. 그대로 얼어버린 신발이라도 신은 것 마냥 비참했던 밤들. 생각해보면 그 밤들이 내가 오롯이 혼자서 감당했던 건 아니었다. 이따금 장이가 앱에서 만난 남자들 이야기나 기한 만료가 임박한 스타벅스 보고 쿠폰을 구실로 나를 보러 와주기도 했으니까. 그때 장이는 우리 동네의 명소라는데도 어째서인지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백반집과 선술집으로 나를 데려가 주었고, 발이 얼다 못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종종거리며 남산 둘레길을 같이 걸어주었으며, 그래도 차도가 없는 날에는 언제까지고 있어도 된다며 자기 방을 내어주기도 했다. 내가 자꾸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살고 싶어서라는 걸 알았던 장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보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유심히 귀 기울여 주었던 장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장이가 두 번째 담배를 비벼 끄며 물었고, 나는 장이가 이 와중에도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보이는구나 생각하며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이제 슬슬 들어가자는 장이의 팔꿈치를 잡으며 말했다. 한 바퀴만 더 돕시다. 장이가 오래전 삼촌에게 받았다는 자동 카메라를 보여준 건 다음날 점심 무렵이었다. 원진무 씨와 영상통화를 하기로 한 시각은 오후 2시였고 늦은 아침을 먹고 커피까지 마셨는데도 아직 3시간이나 남아서 우리는 다시 영도 초입의 골목을 소요했다. 그리고 한낮의 햇살이 목덜미를 뭉근히 덮일 때쯤 근처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았다. 날은 흐렸으나 바다마을의 습기가 만만치 않아서 어제 이영서 씨로부터 받은 휴대용 선풍기가 내내 요긴했다. 카메라는 원진무 씨가 장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한 것이었다. 이영서 씨가 말하길 원진무 씨는 코로나 이후로 인지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하는데, 삼촌의 상태를 종잡을 수 없는 장이로서는 뭐라도 챙겨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바디 전체가 어두운 녹갈색으로 장이의 손에 딱 맞는 크기였고, 렌즈 커버에 리코라는 브랜드명이 속이 빈 테두리 선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농할 때 수로에 빠뜨려 망가진 다음부터는 쭉 서랍 속에 두었는데, 몇 년 전 충무로에 있는 수리점에 가져가 봤더니 이건 틀렸다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 삼촌이 준 건데 어째서 미제가 아니라 일제인 거냐며 내가 실없이 웃자 장이가 그건 말이지 하면서 카메라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삼촌이 준 것이긴 하지만 원래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의 일이라고 했다. 하루는 삼촌이 친구랑 월미도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나를 데려갔거든. 장이가 머뭇머뭇 웃음을 섞어 말했다. 근데 가는 길에 내가 뒷좌석 시트에다 대박 토를 한 거야. 원체 참얼미가 심했던 데다 하필 출발 전에 코코스인가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뭘 많이 먹었던 거지. 차주였던 그 친구분은 뚜껑이 열려서 노발대발이고, 삼촌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화를 내느냐며 황당해하고,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계속 울고, 결국 월미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쫑나버렸지.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방에 이게 들어있더라고. 나는 장이의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에 필름이 들어있는지 카운터 바늘이 21에 걸려 있었고, 뷰파인더는 깨끗했으나
후면의 액정은 시커멓게 깨져 있었다. 그날 내가 찍사였거든. 찍사? 밥을 괜히 사준 게 아닌지 그 친구분이 나한테 카메라 조작법을 알려주더니 월미도에 도착하면 삼촌이랑 자기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하더라. 삼촌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동안 못 볼 테니 사진이 중요하다면서. 근데 그 사달이 났고? 응. 그분도 나도 카메라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게 됐고. 처음에는 돌려주려고 했어. 근데 며칠 뒤에 삼촌이 떠나면서 이건 그냥 너 가지라고. 그 사람은 이런 건 몇 개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 장이가 말을 멈췄을 때 나는 두 사람이 혹시 연인이었던 거냐고 물었다. 그리고 추억 속의 두 사람을 재구성해 보는지 눈을 가느다랗게 뜨는 장이의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랬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장이의 대답에 흡족해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카메라의 무게를 다시 실감해 보았다. 하지만 잠깐의 망설임 뒤에 장이는 이미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말을 고쳤다. 그날 밤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굳이 그런 말을 공범처럼 했던 걸 보면 아마도 많은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거짓말? 무슨 거짓말? 장이는 엄마에게 그 친구분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말했다고 했다. 삼촌이 무슨 부탁을 한 것도 아니요. 엄마가 먼저 캐물은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술술 나왔다고 했다. 삼촌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냐고 묻자 장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마음이었다며 말을 골랐다. 그러고는 그건 엄밀히 따지면 삼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그 당시에 할머니가 장이를 볼 때마다 너는 계집애같이 매가리가 없는 게 꼭 진무 어렸을 때랑 똑같다며 한두 마디씩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엄마는 삼촌이 집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삼촌이 오면 장이가 무슨 영향이라도 받을까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느껴졌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때 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장이가 한 박자 쉬었다 말했다. 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나는 비정상적인 것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내가 삼촌과 비슷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은 틀린 거라고. 웃기지? 엄마가 모를 리가 없는데. 어쩌면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더 심란했을 텐데. 나는 장이가 그러하듯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그렇지 않은 얼굴이 되었고 이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지 발끝을 쳐다보는 장이와 그런 장이의 어깨 위로 일렁이던 햇빛 조각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장이의 어머니가 했다는 거짓말을 떠올렸다. 진무 삼촌, 그이가 더러운 병에 걸렸다는 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더니 결국 죽었다는 말, 잘못 알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인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사실이 아니었던 말. 나는 그 말을 내뱉던 순간에 그녀가 마주했을 불안의 크기에 대해 생각했다. 감염과 죽음이 동의어인 줄 알았던 그 무지한 시절에 장이의 미래를 오염과 타락, 징벌로밖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막막한 날들에 그녀가 감당했을 공포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건 장이의 성장과 함께 증식한 불안이 아니었을까? 장이가 누군가를 원하고 만지고 사랑하는 게 이상할 게 없는 나이가 됨으로써 완성된 공포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건 왜 응당 불안이고 공포였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공글리다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장이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너희 어머니는 너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말했을 때도, 너를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라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을 때도,
그 말을 곱씹는 것처럼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장이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비스듬하게 당겨진 턱과 굳었다 풀어지기를 반복하는 인매가 그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뭔데? 말해. 아냐, 그냥 뭐. 사람 참 안 변한다 싶어서. 응? 너 말이야. 그렇게 당했으면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듯이 미간을 좁혔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으면서도 장이가 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설명이 더 필요한 것처럼 장이를 건너다 보았다. 생각을 젓듯이 남은 음료를 빨대로 휘휘 젓는 걸 보니 무슨 말이 이어지기는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장이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로 시간을 끌었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주제넘는 소리였다 후회하는 게 보였고 여기서 피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보였다. 내가 그 시절의 이야기는 나 자신에게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이는 아니까. 어떤 날들은 말해지지 않아야만 간신히 멀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나도 나지만 너도 정말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잖아. 장이가 한참 만에 입을 뗐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설령 그게 우리가 죽는 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그런가? 지금도 우리 엄마를 이해해보려고 했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려고 했잖아. 아냐?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장이가 왜 피를 떠올렸는지 알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다 피를 잃었으니까. 중죄를 지은 듯이 자책하고 선처를 바라듯이 관용을 구걸하다 피를 빼앗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나는 어떻게 되었나? 배제되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나는 어떻게 되었나? 박탈당했다. 그 시절 장이는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느냐며 나를 한심해했지만 사실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나를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내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믿으라면 믿는 그런 충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 못지않게, 아니, 당신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모범적이며 무해함으로 내게도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뎠던 것이다. 오직 내가 원했던 단 한 자리, 피의 곁에 있기 위해서, 피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되었나?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면, 그 방법이 유효했다면 어째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에다 피의 안위를 빌고 용서를 구하며 살고 있나? 어째서 그토록 끊어내고자 했던 원가족의 품으로 피를 돌려보내야 했으며 어째서 죽어도 거기는 싫다고 사정했던 그 선산에 피를 가두어야 했나? 그때 장이가 말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할래. 뭐를? 이해할 생각이 없다고. 이해를 거부할 거라고. 나는 장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욱 바라보았고 장이의 눈에 비치는 것은 나인데 어째서 분노가 느껴지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이게 분노라면 어째서 이토록 단숨에 서글퍼지는 것인지를 납득해 보려는 것처럼 조용히 시선을 맞받았다. 안전을 바라는 마음,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 그거 혐오였어. 헷갈릴 것도 없고 선회할 것도 없어. 장이가 나를 향하던 눈빛만큼이나 선연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서 동성애 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남자랑 섹스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 마음을 사랑이랍시고 놓지를 못했던 거야. 그게 나를 어떻게 좀먹는지도 모르고, 나를 반쯤 죽여서 딱 반만 살게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던 거야. 나는 그랬던 거야. 하루 만에 다시 만난 이영서 씨는 화면이 못해도 15인치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노트북과 함께였다. 한 손에 노란색 이마트 가방이 들려있기에 무언가 했더니 노인복지회관에서 대여해 왔다는 노트북이었고, 우리가 앉아있던 카페의 테이블 위로 어댑터와 마우스까지 차례로 꺼내며 능숙하게 영상통화를 준비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원에서 눈이 어두운 분들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노트북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양이었다. 이영서 씨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말을 거듭했다. 오는 길에 간병인으로부터 오늘 원진무 씨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안도하면서도 통화가 불발되거나 갑자기 종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영서 씨에 따르면 원진무 씨는 약기운 때문에 깜빡 잠이 든 적도 있었고, 정신이 산란한 날에는 통화 중에도 화면을 보지 않거나 입을 열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 화면에 나타난 원진무 씨는 모든 우려가 무색할 만큼 좋아 보였다. 두 눈 밑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음영이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납작한 이마와 움푹 꺼진 뺨은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어쩐지 화면 너머로 생기가 느껴졌다. 그게 나만의 인상은 아니었는지 이영서 씨는 좋아 보인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두 사람 역시 얼굴을 보는 건 근 한 달 만이어서 확인해야 할 근황이 적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라는 중년의 여성이 원진무 씨의 휠체어 위치를 조정해주는 동안에도 문답은 끊기지 않았다. 그래서 장인은 어디 있는데? 다정한 타박과 성마른 염려가 이어지려는 찰나 원진무 씨가 손을 내저으며 물었다. 거기 있는 거 맞아? 이영서 씨는 그제야 아이고 내 정신 하면서 장이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장이는 심장이 너무 뛰어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라며 내 쪽으로 몸을 반쯤 숙이고 있었는데,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화면을 쳐다보지 못하더니 결국 카메라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겨우 눈을 들었다. 네가 장이야? 장이가 이렇게 큰 거야? 예, 삼촌, 장이에요. 원진무 씨가 순간 휠체어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우며 화면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러고는 장이에게도 조금 더 가까이 와보라며 손짓했다. 그래, 맞네. 장이다. 장이야. 애기 때 얼굴이 다 있어. 삼촌도요. 그대로예요. 장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복받치는 감정을 어떻게든 제압해보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게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린 듯이 울었다. 장이야, 잘 컸다. 고맙다. 원진무 씨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네가 왜 죄송해?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죄송해요. 장이가 들썩이는 어깨를 간신히 누르며 말을 이었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괜찮아. 잘했어. 정말 몰랐어요. 아니야. 나부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러지 말자. 그럴 필요 없다. 수백 수천 번 마음을 다 잡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어. 이렇게 반가울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만나는 건데, 그렇지? 장이는 한참을 더 울고 나서야 원진무 씨의 안부를 챙겼다. 몸은 좀 어떠시냐고도 물었고, 병원 생활은 하실만한 거냐고도 물었는데, 그 짧은 몇 마디를 읽는데도 목젖이 뜨거운지 자꾸 침을 삼켰다.
원진무 씨는 이토록 서서히 나빠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낸다고 했다. 언제나 소원은 노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며 멋쩍게 웃었고,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있는 6인실에서만큼은 자신이 제일 오래 살 거라는 말로 장희를 웃게 했다. 그리고 그 신락 같은 웃음이 잦아들었을 때, 이내 어떤 생각이 스친 것처럼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 원준무 씨는 장희에게 엄마의 마지막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며 사정을 궁금해했고, 너무 일찍 갔다며 속상해했다. 아팠어요. 어디가? 머리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고, 원진무 씨가 세월 속에 잠겨있던 생각들로 어떻게든 자신을 이해시켜보려는 것처럼 인상을 썼다. 그래, 두통이 심했지. 항상 개보린을 달고 살았고. 맞아요, 그놈의 개보린. 말도 안 되는 집에 시집와서 기가 막혔을 거야. 너 태어나기 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 장희 너가 엄마를 살렸지. 장희가 그 말을 되새기듯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이 원진무 씨가 장희를 나지막히 불렀다. 장희야. 예? 장희야. 예, 삼촌, 말씀하세요. 너 엄마한테 잘했지? 잘했을 거야. 그렇지? 장희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고, 호흡이 뜻대로 안 되는지 들숨도 날숨도 모두 거칠었다. 물기 어린 눈을 손바닥에 파묻었을 때 끙 하고 앓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했다. 내가 타코마에 있을 때 말이야. 얼마쯤 뒤에 원진무 씨가 말했다. 형수가 꼬박꼬박 연하장을 보내줬어. 거기 15년을 살았는데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었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형수뿐이었어. 엄마가요? 응.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장인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카드 안에 추신처럼 한두 문장을 더 적었지. 그때 너는 또 오라고 했어.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중에는 단정해진 글씨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 우리 집에 또 오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 그 말이 나는 참 좋았고. 장희가 기억의 미로를 헤매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제가요?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 그 카드들 아직도 다 갖고 있어.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다른 건 다 버렸는데 그래도 그건 지켰어. 나중에 보여줄게. 꼭이요. 그래. 진짜로요. 그래. 거기까지 말했을 때 화면 밖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통화 종료 시간을 알렸다. 원래 통화는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벌써 20분이 됐다고. 다음 분이 밖에서 대기 중이니 이쯤에서 그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돌아오는 추석 연휴에 또 내려오겠다는 장희에게 원진무 씨는 그때까지 건강하자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원진무 씨에게 장희는 앞으로는 오늘처럼 울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삼촌, 저 잊으면 안 돼요. 장희가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래, 곧 보자고. 원진무 씨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서로를 향하는 눈짓과 손짓, 표정에서 스며나오던 아쉬움이 두 사람을 어떠한 양감으로 살짝 움켜쥐었다 편 것처럼 주춤하게 했을 때, 통화는 얘기되었음에도 예기치 않은 것처럼 갑자기 종료되었다. 돌아가는 날에는 장희의 카메라를 고쳤다. 고쳐야겠다 마음을 먹고 고친 것은 아니었고, 어쩌다 얼결에 고친 것이었는데 과연 이걸 고쳤다고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간단한 조작으로 작동이 됐으므로 사실 카메라는 망가진 것도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때 우리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딱히 서두른 건 아니었음에도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고 출도착 현황 전광판이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무래도 호텔에 핸드폰 충전기를 두고 온 것 같다며 백팩을 뒤적이던 장이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는지 앉아있던 자리에 자기 물건을 하나둘 꺼내 놓았다. 안경 케이스와 접이식 우산, 화장품 파우치 같은 생활 도구가 먼저 나왔고 아이패드와 에어팟, 전동 면도기 같은 전자기기가 뒤이어 딸려 나왔는데 그 중에는 자동 카메라도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피다 하단 오른쪽에 달린 작은 뚜껑을 열어보았다. 입구 전체가 황갈색이 도는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걸쇠를 밀어올리자 지난 세기에 제조되었을 것만 같은 AA형 건전지 한 쌍이 하얀색 전액 가루와 함께 별다른 저항 없이 밀려 나왔다. 거의 썩은 듯한 상태여서 손바닥에 올려둔 것만으로도 꺼림칙했다. 이영서 씨에게 받은 휴대용 선풍기가 머릿속을 스친 건 아마도 그때였을 것이다. 장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백팩 밑바닥에서 충전기를 꺼내 들었던 그때, 전광판에 14시에 출발하는 서울행 KTX 36 열차의 탑승구 안내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한 그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선풍기 손잡이에 달린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AA형 건전지 한 쌍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카메라에 바꿔 끼웠다. 그러고는 셔터 버튼을 천천히 눌러보았다. 뭐야? 찰칵 소리와 함께 팡 터지는 플래시에 장이의 눈이 내 것만큼이나 휘둥그레졌고 나는 그런 장이를 뷰파인더에 담으며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그 사이 카운터의 바늘이 21에서 23으로 바뀐 걸 보니 뭐가 찍히긴 찍힌 것 같았다. 어떻게 한 거야? 천잰데? 장이가 내 손에 들린 카메라를 거의 낚아채다시피 가져가며 물었고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다. 분명히 고장났다 그랬는데 속았지 뭐. 또 속은 건가? 막 믿고 그러지 말라니까. 장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빠진 얼굴로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렌즈 커버를 여닫으며 뷰파인더를 확인했고 이내 렌즈의 방향을 내 쪽으로 맞추더니 셔터 버튼을 꾹 눌렀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카메라에서 우웅하는 작은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고장인가 싶어서 멈칫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안에 들어있던 필름이 자동으로 감기는 소리였다. 24장짜리 필름이었는지 카운터가 24부터 거꾸로 돌았다. 24, 23, 22, 21. 우리는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카운터가 0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에 한 시절의 끝이자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이가 먼저 웃으며 말했고 내가 따라 웃으며 들었다.